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동형 모의고사 1회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25번. 다음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 또는 뭐 입주권, 분양권하고 입주권 다른데, 자, 양도세 과세는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 여러분들.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11페이지. 자, 보시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할 때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 재개발 조합 아파트 입주권, 그래서 주택 및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요. 자, 근데 2번인데 우리가 이혼이 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위자료로 뭐 한다? 대물 변제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산권의 분할이 있죠. 다시 한번요. 근데 이혼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권 분할.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양도 여부. 요건 양도가 되죠. 재산권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 위자료 쪽으로 부인에게 양도해준 1년간 남편의 아파트, 위자료 쪽으로 부인에게 양도했으면 그건 양도로 본다. 근데, 양도로 보는 건 맞는데, 이게 단 2년 보유했다면 이때는 비과세가 됐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1년간만 보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가 과세가 돼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2년간 보유하던 아파트를 또는 뭐 주택을 양도해 줬다면 이때는 비과세가 될 수 있었지만 이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이혼 위자료로 대물 변제된 것은 양도로 보고 그게 2년 된 주택이었다면 비과세가 됐겠지만 2년 보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3번인데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대요. 그럼 어느 것부터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아셨죠? 일반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전근으로 양도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 그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 게 있다면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이라고 한다면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해외 이민을 위해 양도할 때는 거주경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2년 보유 예외가 있어요. 우리 의학집 11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저는 비과세가 나온다면 얘가 나와요. 비과세가 나온다면. 아셨죠? 그래서 111페이지에 있는 비과세 2년 보유된 예외 요게 나오는데 자 거기 보다시피 몇 년 거주해라? 5년 거주. 민간건설 장기 건설 임대주택이죠. 장기 건설 임대주택도 5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처음에 임대차잖아요. 임대차로 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취득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일 텐데, 이게 보유기간인데, 이 보유기간이 1년밖에 안 됐어. 아까도 보였지만 1세대 1주택 보유하려면 2년 보유해야 되는데 1년밖에 보유 못했다고. 그런데 이 거주기간이
5년 거주를 했다면 5년 거주를 했다면 이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겠다. 5년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라면 이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이고, 다만 1년 거주만 했어도 돼. 왜요? 그게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의 형편 또는 이런 것들. 요거 우리 시험에 이거 사업상 형편 그러고 나온 적 있어요. 사업상 형편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요거. 근무상, 정근으로 인하여, 그죠? 이때는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돼.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있어요? 수용, 해외 이민 등 세대 전원의 출국. 기억나시죠? 자, 1세대 1주택에서 여러분들 정말 힘들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제 세무사도 힘들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려워요. 버리세요. 다 버리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 나와요. 요거.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요거 나오고, 자, 좋네. 변하지 않는 불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이때는 일반주택부터 팔아야 된다는 거, 요거 아셨죠?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 일과 정도 하면 되겠고, 자, 2번 다시 한번 기억해요. 이혼이 되면 이혼 위자료로 이혼 위자료로 대물 변제하는 문제가 있고 재산권 분할이 있어. 이때 이혼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다면 이때는 양도로 보고, 재산권 분할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위자료 대물 변제로 주택이 대물 변제가 된 것이라면 그 보유 기간이 몇 년, 1년, 2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25번 문제 여러분들 좀 많이 부족했을 텐데 특히 4번, 5번과 관련된 문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재산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오른 것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15페이지예요. 115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쉬웠던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 오히려 이걸 더 외워야 돼. 115페이지에는 나오는 거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자, 취득, 보유, 처분 모두 관련된 거 농부입니다.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죠. 이에 비해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것이고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어. 자, 제가 이렇게 한 거 있었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에 관련된 것 또는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지방교육세입니다. 요걸 더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해요. 반대로 그렇다면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된 거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뭐 이것과는 좀 비교되는 문제인데, 야, 이 문제 보세요. 부동산의 보유 단계입니다. 보유 단계라면 재산세 보유죠, 종부세 보유죠, 상속세는 뭐 취득 단계라고 할까요? 양도세는 처분 단계라고 할까요? 취득세, 아이고, 취득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의 보유 단계인데 재산세와 종부세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국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은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실제로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쉬운 문제도 아마 그 정답률이 50%가 안 됐었을 겁니다. 왜냐면 보유 단계라고 하니까 재산세가 문제 눈에 띄잖아요. 자, 이렇듯 정말 그 조세 총론의 기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국세냐 지방세냐 요거를 먼저 구분하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럼 너무나 쉬웠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조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국세에 대한 문제인지 지방세의 문제인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되고 반드시 구분을 먼저 해놓고 가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1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답은 당연히 뭐 2번인데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언제 성립하지?
과세 기준, 아이고, 소리, 죄송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다. 너무나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때 만약에 참고적으로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거 있죠. 안 쓸게요. 원래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지만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중간 연납하는 소득세, 중간 연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때를, 즉,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성립 시기로 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천 징수한 소득세, 세 가지. 여러분들,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여러분들, 저는 요거가 나올 것 같아요. 소득세 성립 시기,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소득세. 이거 성립 시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상속 개시한 때 등록물세는 등기 등록하는데 재산상 과세 기준 성립하고 정말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뭐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120에서 121페이지였어요.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 성립은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8번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목적세.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 중 목적세, 국세 중 목적세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지방세 중 목적세 뭐 있어요? 지방세 중 목적세, 지역자원세세, 지방교육세.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답은 뭐 목적세인데 목적세라도 거기서 역시 국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회 모의고사 문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29번입니다. 취득 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건 좀, 뒤에 문제, 39번 문제인가? 거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33페이지. 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 보세요.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이게 뭐죠? 이거? 국, 수, 공, 판, 장이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 유상승계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다. 물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이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면 등기 등록을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시기는 국수, 공판장입니다. 자, 근데 과세물 사실상 취득 가격 연부금액에 의하지 않냐고 유상승계 취득의 원적 취득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국수공판장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이 맞죠. 다만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가 된다?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죠. 아셨죠? 물론 60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먼저 선등기 등록했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문제는 객관적 취득이 아닌 그 외의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다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하되 다만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면 그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인 1번과 2번의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연부로 칠 때는 취득의 총세액 면세점 50만 원이죠. 적용받지 아니한 것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끝까지 읽어야 돼요. 지목 변경을 이전에 임시로 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요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요. 객관적, 즉 유상승계 취득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계약의 해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법률에 의한 취득시기가 나올 건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우선 1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잔금일로 할 건가 계약서상 잔금일로 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계약서상 잔금일이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계약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때 과세표준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 뭐 있죠? 국, 수, 공, 판, 장. 근데 이거 36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국수 공판장 및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었지? 첫 번째,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아셨죠? 두 번째, 공정증서 또는 거민계약서. 또 하나 있다면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 요거 제외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구수공판장일 땐 사실상가액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 국수공판장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경우, 자,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경우로서 제외되는 거 있다면, 뭐가 있다? 자,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의제자백, 그 다음에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 제외되죠. 상속, 증여 등의 무상취득은 사실상 가액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상 가액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야? 즉, 포함을 할 거야, 제외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설자금이자, 건설기간 동안에 대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이걸 건설자금이자라고 이런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해야 되잖아요. 특히 중요한 거, 할부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중개보수, 얘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되 법인의 것은 포함하되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좀 더 아까 부분도 나오겠지만 조건, 자,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인수액도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채무인수액. 이것도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의 매각 손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대로 부가가치세 요거는 포함해서 안 되죠.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이주비 이것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욱더 이제 중요한 건 할인액은 어떻게 해라? 공제해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격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계약 총액이 1억 500이에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지금 1억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500만 원은 제껴야 되겠죠. 포함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납을 함에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이 500만 원 있다면 이 500만 원도 취득가격에서 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9,500이 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납 할인 금액이 있다면 그 할인 금액을 취득가에서 공제해야 되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해야 된다. 그 표현을 제가 하려고 문제를 만들었던 금액인 거 아셨죠? 문제이니까 요거 이 개념. 할인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할인을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에서 그걸 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해야 된다는 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가세는 또 제외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 개념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요 개념이, 취득세 과표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자, 31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여러분들,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 자, 보세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 작성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뭐 내야 돼요? 상속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도 그 취득일로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입니다. 하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그냥 그대로 60일이죠. 그래서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건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나쁘니까 이때는 작성일로부터 3월이 아니라 이때는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3개월,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3개월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담부 증여를 통한 취득세만큼은 그대로 60일이다라는 거. 마시고. 자, 이거 6월 맞잖아. 항상 우리 또 6월 그랬죠. 근데 항상 문제는 그 전에 나오죠.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하시겠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고, 단 그 전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전까지다. 그렇죠? 자, 도에 소재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소지가 아님에 주의하라고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양도소득세, 종부세, 납세지는 주소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뭐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 여러분들 99.9% 나와. 주소지, 소재지. 이 기준 나온다. 요 문제. 요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32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상가는요, 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있죠. 상가는 월 임대료도 당연히 과세해야 되고, 간주 임대료도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이거 좀 어디다 적어야 되겠다. 자, 32번. 여러분들 80페이지, 이거 80페이지네. 자, 그러면 주택은요,
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가 있죠. 근데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간주 임대료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잖아요. 월 받는 거가 아니라 전세인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익이 아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산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았으면 이건 부채죠. 나갈 땐 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너가 전세금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는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자 상당액을 우리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주택 임대료는 한개 이하 비과세죠. 한개 이하 비과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게 있다면 국외 소재 주택, 그 다음에 고가 주택. 이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한 주택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외 소재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가 되고요. 여기까지요. 주택 임대에서 과세된 고가주택은 과세기한 종료 현재 기준시가 9억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9억도 중요하지만 기준시가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포인트.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실가 12억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 거래가액 12억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인데, 주택에 대한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원칙은 과세되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가 돼요. 왜? 몇 개? 3개 이상 앤드 3억 초과 시.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 합계액이 2억이 아니라 이게 3억을 초과할 때죠. 그래서 간주임대료 삽수금 총수익금을 산정한다 그랬죠? 요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이상 3억 초과해야 되니까 답은 2번. 그렇죠? 이렇게. 2주택. 그거는 3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2개 이상의 3용 건물에 대해서는 총수익금액 산정인 건 맞고, 그렇죠? 5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돼요. 요거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별도로 고가주택이 임대소용 기준시가 9억, 양도세는 실가. 9억과 12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준시가 기준인지, 실가 기준인지, 요거 정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자, 33번. 여러분들 63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 봐요. 재산세에서는 34번 문제도 중요하지만 33번 문제 이거 주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택은 원칙은 0.1에서 0.3% 이걸 우리는 누진세율이라 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별장이라면 이건 4%잖아요. 이렇게. 별장이라면 4%다. 자, 그러면 이때 다가구 주택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생각해봐요.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이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크겠어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재산세수 유리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돼요. 응?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낼 때 이게 전체가 하나의 주택일 때 세금이 클까요? 각각이 하나의 주택일 때 세금이 작을까요? 또는 같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갖고 있으면 너무나 편할 텐데 여러분들 재산세는 누진세율이야.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세율이 똑같이 4%라면 전체가 하나든 각각이 주택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4%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근데 별장이 아니라 이거를 각각의 주택으로 볼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면 세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봐 세금을 계산하는 거다. 그래야 납세자한테 유리해.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세는 또 다르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잖아.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1세대 1주택, 이거 각각 주택으로 보면 이건 과세, 이건 과세, 이건 비과세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뭐가 된다? 원래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팔면 구분해서 팔면야 문제 당연히 공동주택이지만 이걸 하나의 단위로 양도시 이거 뭐가 된다? 이때는 단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번이 틀렸네. 이게 단독주택으로 보아가 아니라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0.에서 0.4%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재산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죠. 이때는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지서는 합쳐서 한 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각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주택을 2인상 공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것을 과표로 해서 금액 비율로 나누어서 내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저 혼자 갖고 있던 저하고 제 와이프가 공동 소유하고 있던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똑같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던 이 똑같은 주택이라면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두 사람이 갖고 있던 또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르던 뭐가 된다?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똑같아야 돼. 다만 비율대로 또는 금액 비율대로 나눠서 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눈을 강조하지만 재산세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물론 제일 중요해.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토지의 분류, 그다음에 부과와 징수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나 더 중요하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그 60페이지에 있던 거 63페이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34번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 종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자 개발 도시 지역의 농지는 종합상되지만 개발 제한구역 안에 소장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가 되겠죠. 분리. 자 기준면적 초과 뭐 볼 것 없죠. 종합입니다. 이건 분리과세. 자 자연 보존지구, 자연 환경지구가 있죠. 자연 보존지구이면은 비과세, 자연 환경지구 있는이면은 분리과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비과세죠. 자연 보존지구니까. 군적에 소재한 공장 용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볼 거 없죠. 종합. 치적에 공장으로서 주거적에 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장 건물의 부소지가 만약에 공장 부소지예요. 군 이하 지역이나 시지역에 있다. 시지역은 다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 외 주거, 상업지역이 있다면
기준 면적 초과는 다 분리과세죠. 아니, 종합회죠. 그러니까 기준 면적 이내야. 기준 면적 이내는 얘는 분리과세지만 주거나 상업적이 있으면 이때는 별도가 되겠죠.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다 종합이니까 아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원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이건 별도잖아요. 별도잖아요. 근데 공장이요. 공장 건물이 있는데 이 공장 건물이 군지역이거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으면 공장으로 봐줄게. 근데 그 공장 건물이 군지역이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 상업지역에 있으면 공장으로 안 볼 거야. 공장이 아니야. 그냥 건물일 뿐이야. 그게 공장 건물로서 군,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라고 한다면 분리과세를 시켜주겠지만 그 공장 건물이 주거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공장으로서 주거적이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이건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은 과세가 돼야 된다. 왜? 그 공장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터미널용 토지가 무조건 별도가 돼야 됩니다. 터미널용 토지는 무조건 별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무허가 호물의 토지는 종합이 돼야 되겠죠. 하셨죠? 여러분들 건물의 부속 토지 뭐 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또 공장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답은 2번. 그렇죠? 34번에 2번. 자, 35번. 여러분들 저는 이 문제를 좀 좋아하는데요. 100페이지에 있는 소득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소득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양도 차익에서 장특을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만 어찌됐건 소득별이잖아요. 어찌됐건 소득별이잖아요. 100페이지 가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별이니까 여러분들 1400이니까요. 주식은 장특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있다면 소득별로 250이니까 이제 없어지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답은 1150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결손금 통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 이제 이 문제 이제 결손금 통장하는 문제인데 답을 맞히자면 뭐 답은 뭐 뻔히 뭐 1150이네.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하니까 뭐 답을 맞히는 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나와도 될 문제 같은데 안 나왔던 저는 뭐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결손금 통산은 어찌됐건 이게 결손이잖아요. 양도 차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도 차손을 통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소득별이니까 이거는 관계없어. 이 내에서 통산을 해야 돼. 자, 거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그런데 다 2년이 넘었다 하죠? 6에서 45%인데 미등기는 70%예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얘는 6에서 45%지. 이렇게 되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양도차손은 이렇게 여러 개 자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동일한 세율에서 먼저 까야 돼요. 2,800을 까. 2,800을 까면 얼마가 나와요? 1,400이 남지. 맞죠? 그리고 그 1,400을 여기서 또 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까고
그럼 여기서 먼저 두 번째를 까면 이거 얼마가 나와요? 4,200이 나오죠. 4,200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4,200이 나와요. 여기까지. 중요한 건데, 그런데 다만 미등기니까 장특도 안 돼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양도 차익이 그대로 과표가 되니까 4,200이 돼야 되는 거죠.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100페이지라고 했죠. 100페이지라고 했어요. 100페이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별이니까 얘는 그냥 없애버려. 그냥 장특 안 되고 기본공제 250만 하면 되니까 주식을 건너뛰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4,200을 먼저 까야 돼. 그래서 2,800을 우선해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된다. 아셨죠? 이게 1번. 그리고 나머지 1,400을 까면 된다. 이게 2번. 그래서 합쳐서 4,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4,200이 나오는데 이게 미등기다 보니까 장특도 안 돼. 3년 넘었지만 장특 안 돼. 미등기니까 기본공제도 안 돼. 그래서 답은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표가 되는 문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양도차손은 동일한 연도에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뭐 할 수 있다? 통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같은 세율에서 통산을 하고 나머지 다른 세율에서 통산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문제가 과세 표준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기본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35번의 문제. 36번. 다음은 양도 행태 및 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들. (86에서 87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자,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이건 뭐 너무나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니까 한번 볼게요. 세법에서 양도가 되려면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어야 돼요. 등기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 돼. 그러니까 무상 이전,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세법에서 양도, 유상 이전, 세법에서 말하는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낸 유상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의 유상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낸 유상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의 유상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고요. 쌍방 양다승 매매는 일방에 대한 양도세면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고 교환 시에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죠. 다만 뭐가 된다? 법령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법인에 대한 현물자 양도로 보죠.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자 양도로 보지 않고 공동 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봅니다. 아까 대물 변제, 이혼 문제 있었죠? 이혼 시 재산권 분할에 의한 대물 변제는 양도로 보지만, 위자료 대물 변제를 통한 이전은 양도로 보지만, 재산권 분할을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까 했던 문제.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38번 문제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록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입에서 공매, 경매, 수용 양도로 봅니다. 공매, 경매, 수용 양도로 보는데, 다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 받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뭐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환지 처분 및 채비제 충당, 보류제 충당, 환지 처분 및 보류제 충당 양도로 보지 않아요. 공유수면 및, 두 번째, 뭐가 있어? 양도담보. 다만, 양도담보 계약의 불이행으로 채무 변제 충당에서 양도로 봅니다. 공유물의 분할, 양도로 보지 않지만, 감소나 증가했다면 새로운 양도 및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죠. 하지만 변동된 경우 이때 증가자에게는 취득세, 감수적인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지분 증가자에게는 4% 왜 유상취득이니까 돈 주고 산 거니까 아셨죠? 자, 이혼에 따른 위자료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합니다. 이거 맞죠? 이것도 맞고요.
이미 경매 절차에 부동산이 유산 이전된 그 양도, 공매, 경매, 수용, 양도로 봅니다. 자, 양도담보 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가 된 후 채무 불이행을 함으로써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 또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로 보죠. 하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되는 양도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단, 맞죠? 다만 입증 시에는 양도로 보죠. 이거까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6개. 다 맞죠? 네, 6개 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요. 31번 안 할게요. 주식. 여러분들 요거 이 세 가지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이어도 이 주식은 주식으로서 주식인데 이 주식은 주식으로서가 아니라 기타 자산 양도로 보게 되고, 따라서 등기,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6에서 45% 적용. 아셨죠? 자, 그래서 37번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증여자 갑이에요. 우리입니다. 10억이고 채무 3억 있어요. 자, 그러면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순수 증여분은 7억. 채무 감소분은 3억. 여기서는 을에게 증여세. 3억에 대해서는 갑에게 양도소득세. 그렇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이지만 부담부 증일 때는 3개월로 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배우자나 직계 존속일 때는 전체 증여된 걸로 보되 입증됐으면 증여를 추정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을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지? 을의 취득세, 취득세. 이때 취득가격은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은 10억이 돼야 되겠지. 아까 이것 때문에 했잖아요.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다는 거. 응?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되지? 세율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3.5%. 왜? 증여취득이니까. 3억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이니까 4%. 근데 이게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면 전체를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되 입증했으면 다시 이렇게 된다. 요 내용이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요건 들고 3개월이 됐다는 거 또 눈여겨보시면 되죠. 이렇게. 부담부 중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그래서 수증자 채무 인수액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 갑에게 양도세, 증여자산가에서 수증자 채무 인수액 공제한 7억 원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증여자 갑과 수증자가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가 아닌 경우에는 을이 갑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을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을 추정하는데, 전체 다 증여된 것을 추정하는데 입증됐으면 다시 양도로 볼 수 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증여자 갑과 수증자 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채무인수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는 다시 양도로 봅니다. 얼마만큼? 3억만큼. 3억만큼 다시 양도로 보게 되는 것, 이건 똑같은 얘기고. 자, 5번. 일반적인 부담부 중에서 수증자가 을의 채무액을 공제한 7억 원에 대해 취득세는 몇 아니죠. 근데 이 을은 어쨌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7억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가 아니라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납세를 해야 되지.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봐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38번 문제 인정하셔도 되고요. 그죠? 자, 39번.
32페이지하고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억나시죠? 객관적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그 외 개인간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때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열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아까 문제 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다 떠나서 갑이 을에게 뭐 좀 더 정확하다면 법인이 아닌 을에게라고 했다면 이때는 사실상 잔금지급 필요 없지.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니까 이때는 8월 20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8월 22일과 9월 5일 중 빠른 날. 근데 이 입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이땐 무조건 대금 청산입니다. 무조건 대금 청산일. 물론 그 전에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 등록이 있다. 이렇게 8월 30일, 8월 20일.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40번 문제인데 맞죠? 하지만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종부세 납세 의무 자중해서 뭐 5억, 80억, 6억 초과한 자가 되겠죠. 6억이 아니고 이렇게. 다만 이제 신고 납부인데 원칙은 종부세는 정부 부과 방식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신고 납부 시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말 중요하고.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외관상의 취해집니다. 신고 납부 맞고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되겠죠. 신고 납부 맞죠. 자, 그런데 이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놈은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록면허세 납세를 짓는 자로서 신고 납세를 짓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재산세에 납세의무를 짓는 자, 그럼 이때는 보통징수로 바뀌어야 되겠지. 등록면세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 재산세가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과된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답은 5번. 얘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1회 기출문제 좀 마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2회 모의고사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서 뭐 갈수록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뭐 이제 스킵하고 하지 않았던 문제를 또 중심으로 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